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봤는데, 등기법은 약간 좀 포스가 느껴져요. 좀. 그러니까 등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쉬운 법, 지적법. 지적법은 중개사법부터 더 쉬운 거고, 가장 어려운 법,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공법이 어려운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민법보다 조금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은 대신에요, 양이 많진 않아요. 공법만큼.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죠. 지적법이 쉬운 이유는요, 지적법에서는 인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등장하면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등기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인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인간들이 등장하는 만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좀 복잡한 것이고요. 근데 민법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가장 어려운 거에 되는데, 다만 그 부피가 짧아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양이 많아서 워낙 힘들지만,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만 부피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요, 한번 이해만 잘 해놓으시면요, 오히려 지적법보다 더 쉽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면요, 지적법은 그래도 가끔씩 암기할 내용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들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등기법에서는요, 숫자가 하나도 등장하잖아요. 뭐 한두 번 등장을 해요. 근데 거의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숫자 없고 외울 내용은, 처음부터까지 외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한 번 이해만 제대로 해놓으면요, 등기법은 또 공부할 게 없어요. 이해가 다 됐으니까. 이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등기법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요, 이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해할 수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요, 좀 마치 수학 문제 하나 오랫동안 붙잡고 풀듯이요, 계속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그냥 암기해 버리지라고 해버리는 순간요, 등기법은 나중 되면은 포기를 해요. 외울 수 없는 거, 이건 외우는 과목이 아닌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왜 암기하려고 하니까요, 민법을 암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면은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에 한 번 듣고 이해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만 되면은 이제 등기법은 오히려 지적법보다 쉽고, 공부할 양이 뭐 거의 없어요. 공부할 양이.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등기 절차 총론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보죠. 그러면 이제 먼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등기법 시작이고, 3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등기 절차는요, 등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있지만요,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사를 가면요, 그 등기 명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도 하고요. 뭐 권리에 있어서도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유예 권리도 있고, 소유권 유예 권리 그러면 또 저당권, 지상권, 자세권 종류도 다양해요. 또 소유권 등기도요, 최초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 주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또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을 하느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하냐, 거기에 따라서요, 절차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등기들은 그 절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씩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제3장 등기 절차 총론해가지고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등기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용의권 등기는 거의 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도 이제 가끔 있고요.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는 딱 한 번 하고 끝나기 때문에 다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 중에서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중요한 등기고 또 가장 복잡하고요. 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등기를 먼저 끝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른 등기들 할 때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른 점들만 다뤄요. 다른 점. 그러니까 다른 점들만 다루면요, 다른 점들 다루면 이제 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등기 절차를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3장이 되겠죠. 그래서 3장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등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이네요. 여기는 총론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10억 원으로 4월 1일 날매매를 하고요,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요, 갑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요, 나중에 보존 등기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갑에게서 을에게로 만약에 원하는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요 절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요.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요.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등기 기록상 이 등기 명의에 대해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등기 권리자. 그럼 상대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소유권을 잃게 되는 이런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장차 어떤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사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예요. 우리는 등기 기록만 놓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요 시가 5억인데 10억 원에 팔았어요. 갑이 이익이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기 기록만 놓고 보는 거예요. 등기 기록만. 얼마에 사고 팔았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느냐 권리를 상실하느냐 이것만 놓고 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권리자와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자 그러면 이 등기는요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요 갑이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을이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고 팔지 말지 그 다음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지 이런 건 당사자의 자유죠. 자유이기 때문에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당사자의 신청을요. 만약 이 당사자가 관공서면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관공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요구를 해야만이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신청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등기소가 아닌 다른 관공서의 이제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요. 신청이나 촉탁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등기관이 때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등기도요.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보존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존등기도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보존등기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등기가 되는데 다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는요. 직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권으로 되는 경우.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등기관의 상급기관은 법원이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법원의 명령, 하급기관에 대한 명령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어요.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은 207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를 1번에 당사자의 신청 또 하나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208페이지 하단에 관공서의 촉탁 이게 원칙인데 오른쪽에 209페이지에 신청주의 예외해가지고 양가를 1번에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은 신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장을 넘기시면요. 그러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의 신청. 신청에서 등기가 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진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밑에 보시면요.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즉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등기부에 이미 이름을 올렸던지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일반적인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 같은 경우 다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큰 흐름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살아있는 사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둘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신청을 하는데, 등기는 누구나 이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요, 이제 공동 신청주의 나오는데요. 자, 갑과 을이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엑스토지 10억 원의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려고 해요. 그럼 이 등기를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을 말만 믿고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갑 말만 믿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등기에는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위조해 가지고요, 갑은 을한테 판 적도 없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요,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샀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권리자면요,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다고 하더라도요, 공시 방법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샀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권리자는 걸 몰랐다, 즉 선의였다는 거죠. 선의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비록 무권리자라는 걸 몰랐다, 선의라고 하더라도요, 선의 취득을 부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부분만 사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요, 이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만약에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가지고 비록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만약에 보호를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 권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보죠.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많지 않죠. 거래가 빈번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요, 갑은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 안전보다는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는 선택 입장에서요, 이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를. 자,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면요, 거래 안전은 깨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별 규정들을 둬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만약에 이게 무효인 등기긴 하지만은 이 무효인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비진입 표시로 넘어갔다든지, 통정허위 표시로 넘어갔다든지,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걸 넘어갔을 때는 이 사람도 잘못이 있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씁니까? 제3자, 이 보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 해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규정이 있으면 제3자는 보호되지만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좀 반대가 되겠죠. 그래, 동산은 어떻습니까? 빈번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유자보다는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동산은 선의 취득을 인정해줘요. 동산은 공신력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왜 동산에서는 인정하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등기가 없으면 우리는 등기를 보고 그런데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 등기가 만약에 부실 등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두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 줄 알아야 빠르게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적 공부를 두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과세지만 전국을 어떻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요. 등기는요, 효율적인 관리 이런 건 상관없어요. 누가 소유자인지를 빨리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 등기가 만약에 잘못된 등기, 부실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거래 안전을 다 깨트려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요, 진정한 등기를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등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절차들인 거예요. 수단으로서. 그래야 거래가 안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믿고 등기를 하게 되면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합의에 의해서 지금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의 당사자가 항상 같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등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요, 혼자만 오지 말고 합의를 했던 당사자 모두 오라는 거예요. 즉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을이라는 사람은요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는 거죠. 잔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요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니까 갑한테요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등기소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 개인과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할 때는 청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을은 갑한테 씁니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이제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 그래서 등기를 청구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만약에 이 등기가 없습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요.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 같은 경우는 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질 않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때 등기 청구권은 을은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계속 청구라는 단어만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을도 이제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는 이전 등기 청구를 갖는데 갑을 보죠. 갑. 자, 갑은 어떻습니까? 갑은 이제, 갑이 말하는 게요, 이 토지를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다른 토지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잔금 기일에요, 돈 받고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갑은 등기소에 나오는데, 을이 안 나와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부동산을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를 못한 거야, 아직. 팔려고 내놨는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산 거 빨리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빨리 이 사람이 안 가져가면 내가 세금이 중과세가 나오겠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얘가 안 나와요. 그럼 갑도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라는 청구가 아니라 빨리 가져가라는 청구죠.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청구권. 그래서 여기서 등기 인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갑도 혼자서는 등기를 못해요. 을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도인도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보면은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몇 번 나왔는데요.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고요. 등기법상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뭘 말하냐면요. 등기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민법상 등기 권리자고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 근데 을은 등기소에 안 나오니까요. 갑이 을한테 등기 청구를 해요. 등기 인수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갑이 지금 등기 인수 청구를 하고 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간단하죠. 누가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느냐.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지금 현재 이런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민법상 등기 권리자,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좀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다룰 텐데요. 누가 권리를 행사하느냐,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부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등기부에 새로운 명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상대적으로 권리를 있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절차법은 우리가 이제 등기법이 절차법이에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등기 기록만 놓고 봐가지고 새로운 명인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상대적으로 등기부상 권리를 잃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은 을이 만약에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고 해보죠.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면 을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일치가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등기 인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수 청구를 했으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갑이 을에 대한 인수 청구를 통해서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등기가 돼요? 을 앞으로 되겠죠. 을 앞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근데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죠. 이럴 때는 불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누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액션을 취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예요. 그 명의인이 등기 권리자,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구별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좀 더 응용해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응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응용력을 보죠. 여러분 중간생략등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중간생략등기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현재 소유자예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근데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전매를 했어요. 등기도 하지 않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등기 상태는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등기를 하려면요, 을은 갑에게만, 계약을 했으니까 갑에게만 이전등기 청구권이고, 병도 을에게만 이전등기 청구권 있죠.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서 을, 그 다음에 사함에서 병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꾸 등기부에 등장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세금을 과세로 해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요. 국세청에서 보니까는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혹시 투기꾼 아니야? 해가지고 자금 추적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안 나타나고 싶으니까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를 생략하고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되니까요.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가 돼요.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를요, 을은 원하겠죠. 병도요, 이 사람이 이것을 10억에 샀다가 지금 12억에 팔았어요. 굉장히 능력 좋죠. 병은요, 이 토지를 10억에 사는데, 을로부터 사든 갑으로부터 사든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팔 때 세금 똑같이 내니까요. 그러니까 병은 중간생략 등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갑이 문제가 되죠. 최초 소유자. 자기는 10억에 팔았는데요, 12억에 넘겨져 버리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매도인이었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못하겠다. 혹시라도 걸리기라도 하면요,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안 걸리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1억 더 얹어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겠습니까? 알았다, 해주겠다. 안 걸리기만 하면 또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였습니까? 중간생략등기에 3자 합의가 이루어져요. 갑을, 을병, 갑병사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지면요,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청구를 못 하잖아요. 오로지 을한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해야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요, 을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위.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채무자 을이 갑에 대한 권리를요, 병이 을 대신에 대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등기소에 갑과 을이 나와야 되는데, 갑이 나오고 을이 안 나오니까 병이 을 대신에 가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위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등기가 돼요. 그럼 이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실체법은 민법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청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청구하고 있잖아요. 얘가. 대위 청구. 빨리 등기소에 나와라. 얘가 청구하죠. 대위 청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집에서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청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이 사람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근데 이 사람의 대위 청구에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돼요? 을 명의로 돼요? 을 명의. 그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을. 판단하죠. 새로 등기 명의된 사람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청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으면 되고, 누구 명의로 등기됐냐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두세 번 나왔는데요. 그리고 계속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이해만 돼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요,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 계속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법상, 즉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청구를 했던 간에 언제나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언제나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이 밑에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오른쪽 213페이지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자의 관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자, 넘기시면은요. 그런데 성질상에 원래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항상 예외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등기는요. 아예 등기 의무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서요. 1번하고 2번 거기 있죠. 방가르 2번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214페이지 보시면 최초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생각해 보죠. 아무런 등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요. 갑이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갑명의로 등기가 되죠. 갑이 등기 권리자 되죠. 등기 부자는 누구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보존 등기는 성질상 의무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갑에게서 을로 이전돼 가지고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은 사망했잖아요. 사망자가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사망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등기 절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판결이란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란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다시 양가로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의의에서 오른쪽에 세 줄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인데요. 21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우리는 그 저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자, 만약에 갑에게서 을에게로 매도의 매수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이제 이전 등기를 먼저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갑이 이제 등기소에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텐데 갑이 안 나와요. 갑이. 잔금 다 받고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요. 갑이 협조해 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동으로 오도록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비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와야 정말로 매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전등기 청구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갑과 공동으로 매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창금을 다 지급했으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러면 이 승소 판결은요. 어떤 판결이겠습니까?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죠.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일자에 협조하라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갑은 을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거꾸로 말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죠. 이전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지 이 판결이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은 아니죠.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일 뿐이에요.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지 이 판결이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하라는 판결이니까 이건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그러면 이 이행 판결만을 가지고는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민법 187조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판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판결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만으로는요. 바로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증명이 됐으니까 없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인 것이지 이 판결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죠. 판결을 받으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더 나가서요. 등기법에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넘겨줄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기 싫으니까요. 얼른 딴 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얼른요.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려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병이 소유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한테 팔고서 병에게 이중양도를 하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면은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를 못하죠.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이중양도가 되면요, 을은 병한테 직접 청구를 못해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않는 한은 없습니까? 청구를 못해요. 이 사람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갑이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미리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안 해놓고 들어갔을 때는요, 승소 판결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를 앞에서 다뤘죠. 가압류는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하게해서 처분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가압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뭐예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등기가 돼야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등기 청구권자들이 상대방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씁니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을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돈 빌려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죠. 그러니까는 명칭도 좀 틀립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처분 등기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하자면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요, 승소 판결은 지금 을이 받았죠. 그러면 을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패소자죠, 갑은. 패소 판결을 받은 갑도 그러면 이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갑은 안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도요. 우리가 갑도 을을 상대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등기 인수 청구를 한다고 했죠. 근데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데요, 을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단독으로는 못 한다고 했죠. 갑은 어떻습니까?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거기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승소 판결은 뭐예요? 갑이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을은 가져가라는 판결이죠.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그러면 갑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갑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저 판결도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승소 판결이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죠. 갑은 등기 의무자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패소자가 을이죠. 패소자 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거는 등기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는데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상 가처분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이제 어떻게 신청하느냐. 근데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서 원칙은. 근데 이제 좀 더 가게 되면요, 원칙을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 갑과 을이 매도의 매수인이요, 등기소에 가는 일은 거의 없죠.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럼 이 법무사가 어떻습니까?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의 명의로.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 124조에서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돼요. 금지되는 이유는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24조 단서에요,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없습니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는 갑과 을이 다 결정하고 법무사가 하는 것은요, 이행만 해주는 거죠.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요, 쌍방 대리 자기계약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 시간 했던 것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는데 그것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넘기셔서요.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넘어가셔서 223페이지로 보죠. 큰 흐름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인데 신청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은요, 간단하게만 넘어가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와가지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신청서도 제출하고 첨부 서류 같은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방문 신청인데요.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고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청. 근데 전자신청이 지금 이제 가능은 한데요. 아직도요. 방문 신청이 더 많아요. 근데 시험은 전자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다 전자신청으로 다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원서 접수한다 뭐 할 때는요. 손으로 썼어요. 직접 가서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으로만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언젠가 이렇게 될 텐데 아직은요. 양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무사가요. 서류 같은 걸 막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서류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요. 보통 법무사 사무소는요. 등기소 옆에 있죠. 그러면 걔들이 었습니까?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다 스캔을 떠가지고요. 전자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인터넷 송신하려면 그 첨부 파일로 전부 다 묶어가서 송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서 그냥 서류 내버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는 아직도 방문 신청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는데 전자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전자 신청이 이제 더 중요해요.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셔서요. 이제 신청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6페이지를 가게 되면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러 왔대요.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요. 4월 30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와가지고요. 구두로 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서면.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이제 전자신청을 할 때도요. 신청서 거기다 다 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청서는 뭘 기록하냐면요. 보통은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뭐 보고 기록하겠어요? 신청서 보고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을요. 신청서에 다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신청서는 당사자가 쓰기 때문에 이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게 돼 있으면요. 등기부에도 틀리게 기록되겠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신청인이 신청할 때는요.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요. 첨부 서류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록하면서요. 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면서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되면은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불일치가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등기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뭘 심사하냐면 이걸 심사해요.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 신청서로 다 들어왔는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에 거기에 공란으로 돼가지고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서로 다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되어 왔는지. 이 세 가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세 가지의 형식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은요. 형식적 심사만 해요. 만약에요. 그러니까 서류만 제대로 갖춰주면 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매매가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서류는 다 갖추어졌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매매가 정말로 유효냐 무효냐 이것까지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등기관이 이런 권한은 없어요. 당사자 간의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다툼이 생겨요. 그럼 등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실체관계 부합 여부, 다시 말해서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는 판단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지 등기관이 판사는 아니니까요. 걔들은 그 심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사, 서류 심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 정보는요. 등기 종류마다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을,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임대차 등기할 때, 임차권 등기할 때는 뭐 차임 이런 걸 기록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등기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다 틀리겠죠. 신청서 기재사항이 다 틀리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등기는요. 등기 기록 신청서 첨부 서류가 다 틀려요. 그러면 개별적인 등기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한다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만을 중심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신청 정보는 뭐가 있고 첨부 정보는 뭐가 있느냐.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류라는 표현을요. 지금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 정보는 서류라고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신청서 견본이에요. 견본이 쭉 넘기시면은요. 232페이지 보시면은 23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나와요. 견본이죠. 왼쪽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이에요. 그러면 233페이지는요, 뒷면입니다. 뒷면.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 정보 뭐가 있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요, 앞면에는 기록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계속 이 그림을, 민법 시간에 보는 이 그림을 볼 텐데요. 요게 앞면에 들어가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에서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요게 앞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면 보면은요, 맨 위에 접수, 연월, 이건 등기관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와서 부동산 표시 나오죠. X토지,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죠.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오른쪽에 거래 금액 있죠. 거래 가액 기록해요. 10억, 거래 가액 기록하죠. 근데 거래 가액 왼쪽 보시면요, 거래 신고 1년 번호 번호 있는데요. 이 거래 가액을요, 뒤에서 잠깐 볼 텐데,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실거래 가액을요, 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제대로 신고가 됐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러면 그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표시가 있고 거래 가액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이거죠. 등기 원인 매매, 연월일, 매매한 날짜, 이게 등기부에 기록되잖아요. 그 등기부였습니까? 매매한 날짜도 있었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그 밑에 보니까 등기의 목적. 결국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무슨 등기를 해달라는 것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등기의 목적.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는요, 이전할 지분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죠. 지분만 이전할 수 있어요. 전부 이전할 수도 있고 2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분을 적어요. 근데 지분란이 공란으로 있다는 것은 전부를 이전했다는 거죠. 그럼 밑에 넣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결국 갑과 을이 기록되죠. 그럼 이 사람을 기록할 때는 이 사람의 특정하기 위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만약에 거기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가로 밑에 있는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이 아니라 그 명칭.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법인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적고요.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X 물건을 10억 원에 파는데 A, B, C 세 사람한테 팝니다. 이 사람이 3억을 냈고 이 사람이 5억을 냈고 이 사람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은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지분이. 그러면 그 지분도 기록을 해요. 공유에 있어서 지분은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기록하려면 신청서에 나와 있어야 기록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 권리자란하고 의무자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 등기 권리자란에 세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분을 적습니다. 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앞면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뒷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뒷면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부동산 표시에서 부동산 시가 표준액, 여기는 토지니까 이게 앞뒤는 안 맞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매입했다는 거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세금 내야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세 쭉 내려오면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8번째, 10번째 칸 보시면 수수료 내야 등기해 줘요. 수수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라고 돼 있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뭐냐면요, 옆에다 쓰면 돼요. 권리증. 권리증. 우리가 보통은요, 세속적으로 권리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등기 필정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이 만약에 자기 명의로 최초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등기 써서 권리증 줬겠죠. 권리증 주겠죠. 이 권리증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등기 진정성 확보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요,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등기에 와가지고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공동신청해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갑이 아닐 수가 있죠. 갑이 아닌 사람이 갑인체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가 돼버리겠죠, 이 등기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갑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갑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 가져오라는 거예요. 권리증.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갑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진정성 확보, 즉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가 이전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너 등기 의무자, 지금 갑이 등기 의무자죠. 얘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전하겠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 263페이지 보시면요, 26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등기 완료 통지서고 밑에 가운데 보면요. 부착 기준선 해가지고요. 숫자들이 많이 나온 게 있죠. 요걸 보니까요.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요. 35개 비밀번호 있는 그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요. 35개 비밀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나타내냐면요. 예금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에 몇 번, 앞에 두 자리, 몇 번 뒤에 두 자리. 이걸 정확히 맞다라는 게요. 정말 예금주가 송금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와 비슷하게요.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50개의 비밀번호 보면 맨 위에 보시면은 맨 위에 왼쪽 보시면 01 해가지고 4자리 비밀번호가 있죠. 오른쪽 맨 아래는 50번에서 4자리 비밀번호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1년 번호가 있고요. 그러면 요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뒷면에다가요. 진정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등기필 정보를 갖다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요. 35개 그 비밀번호 전부 다 가져와라. 그건 보이스피싱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걸 다 요구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번호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난 40번이 마음에 든다. 40번 친 다음에 땅땡땡땡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그 1년 번호하고 40번 번호 했더니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거기 부착 기준선 있죠. 바로 위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누가 봐서는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 붙이는 부분. 그래서 그냥 보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티커를 뜯으면은 요게 나와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233페이지 보시면요. 233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쯤에 이렇게요. 등기의무제 등기필 정보에서 부동산 고유번호 이건 넘어가시고 그냥 그 등기필 정보의 그 명의자 이름 쓰고요. 1년 번호 쓰고 비밀번호 하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쳤더니 맞아떨어지면 권리자 막분해서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겹을 통해서요. 뭐 공동신청, 등기필 정보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청 정보는 이 정도만 보시고요. 가장 일반적인 신청 정보는 이거니까. 그러면은요. 넘기시면은요. 이제 첨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럼 첨부 정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신청 정보로 제공된 것에 증명하기 위한 정보로 첨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자마자 하나씩 보죠. 그냥 칠판만 보고 여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죠. 자, 그러면 먼저요. 등기 원인이 매매죠.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를 했다는 증명 정보를 첨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매매라고 썼으면요. 매매했다는 증명서 뭐가 있겠습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등기 원인 첨부 정보에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요. 신청서에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뭐가 있겠어요?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계약서를 들고 가면 돼요. 근데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계약한 건 맞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겠지만은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의뢰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합니다. 혼자 가면서도 계약서만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판결서. 이것이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판결서를 들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요.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로도 가능은 해요. 그러나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서면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를 기록했으면 부동산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확하다는 또 증명정보 뭐가 있겠어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거기다 적었죠. 그러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증명정보로 뭐가 있겠어요? 주민등록번. 그래서 이걸 주소 증명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가액. 여기 나오네요. 거래가액. 거래가액 증명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가 10억이 정확하다는 증명정보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그 실거래가액을 신고를 하고 했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줘요.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필증, 신고한 금액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동일해야 등기를 해주는 거죠. 호의로 신고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액 증명정보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가져가고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증명하는 정보가 없겠죠.
등기표 정보도 신청서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니까 없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첨부 정보가 돼요. 근데 만약에요, 등기가 좀 더 복잡해지면요,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후의 토지예요.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럼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고, 그러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와야 되고.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고. 또 어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승낙서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요, 또 계약서에요, 이제 방문 신청을 하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겠죠. 그러면 도장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찍은 도장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 도장을 찍었으면 또 인감증명서도 가져야 돼요. 모든 서류에 뭐 신청에 인감 도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신청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서를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어떻습니까? 등기가 조금 복잡해지면 복잡해지는 것만큼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첨부 서류를 다 구하는 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간단하게 봤으니까 국민주택 채권,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매입했다는 증명서류, 등기 수수료 냈다는 증명서류, 세금 냈다는 증명서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요거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배우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첨부서류예요, 첨부서류. 자, 그래서 첨부서류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첨부서류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져가기 때문에 신청서와 세트로 움직이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신청 정보만 기억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첨부 정보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뭐가 끝나냐면요, 신청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다 가지고 방문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소 갖다 제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신청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하든 방문 신청을 하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할 일은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요, 등기관이 등장해서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갑니다. 이 내용은요, 24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246페이지에는 이제 등기가 신청이 끝나면 이제 실행 절차들이 나옵니다. 실행 절차도요, 간단하게 큰 흐름만 좀 보도록 하죠.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에게로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 신청이니까 공동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첨부서면 다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등장해서 이제 등기 실행 절차를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실행 절차의 이제 큰 흐름만 보죠.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요,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요, 유인물로 나눠 드릴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지금 흐름만 보기 때문에요, 유인물 어차피 1월에 또 나눠드려야 되니까 그냥 흐름만 보시라고 지금 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 나눠드립니다. 앞에 그렸던 그림들이 있죠, 복잡하게 다 나눠드려요. 자, 그러면요, 먼저 신청을 하면 먼저 접수부터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요, 1층에 전산 직원들이 있어요. 등기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죠. 그러면 서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요,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요. 입력이 다 끝나면은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접수된 것이 되네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러 가게 되면요, 신청서만 내주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입력을 다 끝나겠죠. 입력이 끝나면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접수증을 줘요. 접수가 되고 접수증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는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청서에 함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접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접수를 등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해보냐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등기의 효력 발생시키는 완료 시간이나 접수시로 하는 이유는요, 바로 등기관이 마음대로 순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등기관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등기관이 결국 또 순위를 조작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요, 접수한 다음에 각하는 방법으로요, 등기 실행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럼 접수가 되면요,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첨부서만 제대로 들어왔는지, 둘 다 일치하는지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그랬죠. 서류 심사만 해요.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완하여 정정하라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어요. 보정을 명하면은요,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깜빡해서 안 가졌어요.
빠졌네요 라고 해서 연락하면은요, 그날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은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정이 가능한 것들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요, 실행을 해요.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흠결이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명했는데도 보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애초에 이거는 보정할 수도 없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실행을 거부하게 돼요. 즉, 등기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실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거부하는 데 그걸 각하라고 해요. 실행 절차에서는 거의 각하가 매년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것이고요. 실행을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요, 실행을 뭐냐면 등기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접수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절차가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접수는 하고 심사를 통해서 각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각하 사유가 없어요. 그럼 실행을 하겠죠.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기록이 다 끝나면은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이제 기록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는요, 언제 완료된 걸로 보냐면요, 등기소에 등기관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컴퓨터들이 있겠죠. 이 컴퓨터들은 다 보안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 비밀번호로 있어서 이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였습니까? 그럼 여기에요, 다 식별 번호들이 있어요. 식별 번호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 기록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의 식별 번호가 바로 딱 부여가 돼요. 그러면은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요, 다 완료해서 완료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누가 등기를 했는지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식별 번호가 기록이 되면은 비로소 등기가 완료돼요. 그러니까 전산 오류가 있어가지고 식별 번호가 만약에 기록이 안 돼 버렸다, 그럼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 완료가 되면요, 이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완료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접수시로 소급하여 접수한 때부터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료가 되면요, 완료가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정리도 씁니까? 지적정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지적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에 절차가 나와요. 그럼 뭐냐? 먼저 첫 번째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네요.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권리증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갑의 권리증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이 사람한테 이제 권리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딴 사람한테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에게 뭘 줘요? 권리증. 엄격하게 우리 전문용어로 등기필정보.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면요, 을과 갑 모두에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요.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그럼 이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는 것은요,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인데 얘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에도 통지하고.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 첫 시간에요, 등기 촉탁과 등기완료 통지에 의해서 등기부하고 지적공부 일치를 꾀한다고 했죠. 이때 나왔던 등기완료 통지예요. 세금 거둬야 되겠죠. 세무서장한테도 통지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소유권이 변경되는 장부가 등기부다 보니까 이 소유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이 있겠죠. 거기에도 다 통지를 해요. 그래서 통지까지 모두 끝나면은 등기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등기 절차예요.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 크게 없습니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두 절차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이제 실행 절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다른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은 이제 등기 절차 총론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입문 강의 마지막이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등기 절차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요, 그냥 조금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워낙 생소한 것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요, 다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따로 암기할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